엄마,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그냥 나가봤자 뭐해?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도 재밌게 다니는 사람 많다던데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 결국 스스로를 가둬두는 순간 외로움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방법은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삶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익숙한 노선의 버스를 끝까지 타보며 작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단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작은 모험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오희선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갑니다. 20년 넘게 그 노선, 그 정류장, 가끔 기사 얼굴도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던 오 씨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 텀블러 하나 들고 오 씨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고 익숙한 간판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절대 갈 일 없는 항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이 흐르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개 칼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작은 평상 하나,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환한 미소. 혼자 오셨어요? 밖에 앉아도 돼요.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어깨를 툭툭 치는 햇살이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돌아가는 길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딱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선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졌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오 씨의 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낯선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말라갑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늘 듣던 이야기 속에 갇히면 외로움은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타본 적 없는 버스 한 번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의 이름, 가본 적 없는 시장 하나, 들어가 본 적 없는 공원,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겐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무너뜨립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가능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 일정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노년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로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십시오. 그 끝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낯선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마음은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삶이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공기를 찾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타는 버스를 종점까지 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유쾌하게 이겨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러 멀더라도 떠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멀다는 이유로, 돈 든다는 핑계로, 괜히 무리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품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순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불면이 사라졌고 수평선을 보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 뒷바라지로 바다는 언제나 TV 속 풍경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제각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입은 옷도 벗은 옷도 구분 없는 무채색의 날들.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고 가끔씩은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허무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동해안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버스 예매 앱을 천천히 배우고 숙소도 직접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닌 멀지만 가보자는 말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자식들에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테니까요. 정 씨는 작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동해로 떠났습니다. 겨울바다는 거칠었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따끈한 매운탕을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발에 찬 조약돌을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정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아니면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 씨는 말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보러 다니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건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되는 풍경, 말은 없지만 모든 걸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보상이 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먼저, 자식 중심,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불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영선 씨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애들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엄마, 급하게 돈 좀 쓸 데가 있어서요. 자식들의 요청은 대부분 부탁이지만 그 말투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끙끙 앓던 날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병원도 혼자 갔고 약국도 혼자 들렀으며 이틀 동안 누워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기지 않는구나라고. 그 뒤로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 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나 바빠라고 말했을 때 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변했네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다녔고 자신을 위해 스마트폰도 바꿨고 처음으로 머리숱이 빠진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깁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를 잃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결국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세월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부터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처음으로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따라붙지 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외면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쌓일수록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더욱 필요한 건 과감한 선택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늘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늘 동생을 챙기고 엄마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갔고 청춘은 일터에, 결혼은 고생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72세가 된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어릴 적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었지. 하지만 손은 지갑을 망설였고 머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자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들어가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고 중고악기 가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 평생 안 하겠구나.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초보용으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들고 나오는 길,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음은 엉망이고 박자는 늘 늦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얼마나 하시려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진 몰라도 오늘은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결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은 물건처럼 재입고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배우고 싶었던 것,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약을 확정짓는 건 당신의 결제 버튼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나이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당신 삶의 무대는 자꾸 뒷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 손으로 결제하는 순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증명해 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화끈한 방법은 망설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결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번째 방법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지나왔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눈이 멀어 자신이 걸어온 지난 여정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을 넘겨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진호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젊을 땐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나 막노동을 하던 어느 겨울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 후 퇴직, 그 후엔 아내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떠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반지하방. 김 씨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할 일도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침묵과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소리만 크게 울리고 밥은 늘 반찬 없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세월이 담긴 사진들, 아직 어렸던 자식들, 병문안 온 친구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던 작업복 차림의 자신,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찍은 겨울철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시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지나온 시간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과거의 나까지도 지워버리는 잔인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견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고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도 언젠가 돌아보면 지나가는 계절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지. 그런데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쩌면 가슴이 울컥할 수도 있고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당신에게 자신을 위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속에서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결국 나만 힘든 게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생존의 흔적을 다시 꺼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그 시간을 말로, 기억으로, 온몸으로 통과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비록 고요하고 텅 빈 하루라 해도 당신의 인생은 뜨겁고 굵직하게 지나왔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 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다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고 믿었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와의 여행은 외로움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자유와 충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박복자 씨는 70을 훌쩍 넘긴 홀몸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수도권에 살면서 설이나 추석에만 연락이 닿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꿈꿨고 친구들과 봄꽃 축제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간이 없었고 말만 무성했지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결국 박 씨는 그 어떤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눌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TV에서 혼자 전국을 돌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노인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꽂힌 듯 다음날 아침 박 씨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미리 싸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아 여유롭게 먹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까지도 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도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해서 여행을 미룬다면 결국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여행을 대신 떠나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식기 전에 가방을 싸야 합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은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챙기느라, 직장 일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외로움은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떠나겠다는 말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그 순간 외로움은 등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풍경이 있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누군가 함께하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과 함께 길을 나서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정숙 씨는 12년째 형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계기는 부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그녀가 다 했지만 형은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현실을 5가지 이유로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 대화도 감정도 만남조차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엔 형네 집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모이자고 했더니 형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집엔 불편할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 말이요. 아직도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릴 땐 똑같이 김치에 밥 비벼 먹고 학용품 나눠 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풀려 빌딩주가 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살며 약값 걱정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어긋나고 명절에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한쪽은 백화점 쇼핑 얘기, 다른 한쪽은 마트 할인 쿠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자랑처럼 들리고 자기 처지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잘 사는 쪽은 무심코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은 당신은 주식할 여유라도 있지라는 속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경제적 간극은 결국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셋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40대의 사업에 성공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지금도 건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씨는 60이 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절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셋째 언니는 고급 음식만 준비했고
대화는 대부분 요즘은 해외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 알아보더라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월세 살아? 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거절했고 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도 저렇게 무심하게 우월감을 내비치면 더는 가족이 아니에요. 윤 씨는 지금까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나를 낮춰보는 가족은 없길 바랐는데라며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이는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곳, 입는 옷, 자식 얘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자꾸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왜 가야 하나, 언제까지 초라한 내 형편을 감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형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감정의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쪽은 은근히 판단자의 태도를 갖게 되고 없는 쪽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데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넌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그땐 땅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잖아 라는 말이 불쑥 나오면 듣는 쪽은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형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경제적 이유로 멀어집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시선이 아프고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돈 앞에선 누구보다 멀어지는 존재. 그것이 나이 든 형제 자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돈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유언장이 없다고? 그럼 법대로 4등분하자. 내가 간병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그 집 엄마가 나 주신다고 했어. 너도 그 얘기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땐 몰랐습니다. 설마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가 틀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챙기고 누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로 바뀝니다. 형제니까 반씩하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난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억울함과 법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뻔뻔함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배신감이 더 큽니다. 평생 간병하고 병원 오가며 희생한 시간과 돈을 다른 형제는 단 한 번의 위로 없이 당연하게 무시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상속 이야기엔 제일 먼저 나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법을 들이밀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6세 박선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내딸로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무려 9년간을 병간호했습니다. 형제 셋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고 요양보호사 급여와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간병하며 본인 일도 포기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서울 외곽의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제야 연락 없던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집은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박 씨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야지라는 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두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속 절차를 요구했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법대로 3등분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보다 오빠들 말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의 변한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오빠들 이름은 삭제됐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감춰진 형제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엄마가 나를 더 아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만이 평생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따집니다. 멀쩡하던 형제가 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수십 년간의 정은 재산 목록보다도 얕은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이익을 따지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이 당신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불편하지?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듣지? 더는 형제랑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편한 가족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 차이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간극이 더욱 커집니다. 형은 지방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그 둘은 살아온 방식,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던진 쪽은 아무 의도 없었지만 듣는 쪽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명절 밥상에서도 눈치가 오가고 대화는 늘 겉돌며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3세 박성우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8년째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고 딸아이 결혼식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그래. 내 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정신이 달라졌거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딸의 우울증과 취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키운 방식까지 비교하며 던진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전화는 끊겼고 카카오톡은 일십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여동생에게 이젠 우리 그냥 거리 좀 두고 살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온 만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갈등이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그 후로 수십 년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통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넌 원래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좁아질 공간조차 없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몰아세우는 칼이 됩니다.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의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는 대화가 불편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론 지금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의 끈이 끊기고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딸은 왜 결혼 못하냐는 그 말이요. 그때부터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 애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자식 교육이 그게 뭐냐라는 말은 겉으론 관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이고 평가이고 명백한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형제끼리라서 더 못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약하기에 자식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칭찬조차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조카는 똑똑하네, 그 집 애는 효자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 됩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형제 간에는 이상한 위계가 생깁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형제는 말끝마다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식이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점점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는 관계가 됩니다. 눈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피어납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5세 이성옥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 5년째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인데 애가 너무 소극적이야. 오빠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야?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 이 씨는 아들의 심리치료와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여동생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생일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추석에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동생은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냥 걱정돼서 한마리야라는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씨는 아직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로 갈라선 사이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갈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자신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더욱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애는 왜 그래라는 말은 너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의 삶과 고통이 담긴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조언일 수 있지만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은 돌아서고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로 갈라선 감정은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형제라면 더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먼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없는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남이 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대충 말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했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언처럼 포장된 비난, 관심처럼 들리는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한 사람은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삐쳐?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내 형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은 끊기고 생일도 명절도 사라집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7세 김연아 씨는 오빠가 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자복이 없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오빠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몇 차례 사과 비슷한 말도 있었지만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오빠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병문안도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혼한 것도 힘든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이 그랬으면 참았겠죠. 근데 오빠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김 씨는 설이나 추석에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공존합니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웃으며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괘씸해요.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무심하게 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절단선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늙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어릴 땐 그렇게 끈끈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얼굴 보는 게 불편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게 형제였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부모 장례도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감정의 틈뿐.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겐 그 피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늙어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봉양 문제로 남는 건 희생한 사람의 억울함과 갈등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아버지 요양병원에 누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간병비는 왜 나만 냈는데 이제 와서 왜 상속 얘기부터 꺼내는데?
이 말 당신도 혹시 가슴속에서 꺼내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 가는 순간은 부모님이 병들어 누우셨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쏠립니다. 간병, 병원 수발, 병원비, 돌봄. 형제는 많아도 손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제들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어머니 집은 어떻게 나눌 건데? 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아플 땐 오지도 않더니 집값 오르니 달려오냐?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감정의 칼날만 남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은 더 깊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정정자 씨는 10년 넘게 아버지를 혼자 돌봤습니다. 큰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동생은 자식 결혼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 씨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창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산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절차는 공정하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병비, 요양비, 병원비 총 8년간 1억이 넘게 들었지만 형제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그건 내가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없다. 지금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조카 결혼식도 형제 생일도 외면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형제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 상처뿐이에요. 이처럼 부모 봉양 문제는 형제 사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묵묵히 헌신하고 누구는 거리만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다는 기대는 깨지고 그래도 나중엔 고마워하겠지라는 희망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기대와 희망이 부서진 자리엔 가족보다 더 낯선 관계만 남습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간병할 때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감정의 균열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남보다도 멀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평소엔 아무 연락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올 때입니다. 엄마 기일엔 전화 한 통 없더니 조카 결혼식 청첩장은 바로 보내더라. 내 병원 입원 때는 소식도 없더니 상가집엔 꼭 나타나서 인사만 하더라.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때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럴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도 없고 아플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 결혼한다, 환갑잔치다 싶으면 잘 지냈냐는 말과 함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말은 반갑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그 순간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실제 관계가 아니라 예식장에 필요한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요. 자주 못 보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끝나면 곧장 다시 침묵. 이런 형제 자매의 태도는 마음에 깊은 이물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라는 씁쓸한 물음표가 마음에 박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최영희 씨는 둘째 동생과 7년째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던 동생이 아들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동안 너무 연락 못 드렸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엔 꼭 와줘야 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최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씨는 말없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3년 전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동생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줄 오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꼭 와달라는 그 말이 날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결혼식 손님 한 명 채우러 불린 느낌이었어요. 피는 섞였어도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지금도 그녀는 가족 단체방에서 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씁쓸한 감정을 겪습니다. 평소엔 무소식, 무관심, 무존재. 그러다 갑자기 상가집이나 결혼식에서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나면 그 위선적인 얼굴이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단절된 채 오직 사회적 체면이나 형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가족은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 때만 나타나는 형제는 오히려 남보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가장 슬픈 건 그런 연락조차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는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서로 너무 오래 멀어졌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로 남이 됩니다. 마음이 끊긴 형제는 한때의 추억만 남기고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가족은 경조사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피를 나눴어도 남입니다. 그 어떤 사연보다 아프고 그 어떤 이별보다 조용한 관계의 끝. 그것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운함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나만 시장에 안 데려갔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새 옷은 늘 언니가 먼저였고 나는 물려입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언니는 자고 있었고 난 밤새 물수건 갈았어요. 이게 무슨 유치한 감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어릴 적 서운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 마음속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 들어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조용히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여전히 그때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어릴 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성장하며 쌓인 감정은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는 책임감과 부담감, 막내는 응석과 자유, 중간은 소외감이라는 고정된 틀이 형성됩니다.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나는 늘 덜 사랑받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혜순 씨는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는 큰 언니와 말도 섞지 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계기는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던 중에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넌 어릴 때도 늘 조용했잖아. 엄마한테 딱히 혼난 기억도 없지? 그 순간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있었던 감정이 바로 그 말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장녀라는 이유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막내는 귀엽다는 이유로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늘 눈치를 보며 중간을 지켜야 했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 갈 때도 언니는 돈을 받고 막내는 도시락을 싸갔지만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수십 년간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언니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 넌 사랑받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내뱉고 김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명절 초대도 받지 않고 언니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안 변해요. 어릴 때 누가 날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날 외면했는지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형제는 가족이 아닌 감정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잊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서운함일 경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골마갑니다. 어릴 적 차별받았다는 기억, 부모가 누구를 더 아꼈다는 의심,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줬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형제는 지금의 말보다 과거의 감정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쌓이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 표현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해를 안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슬프기보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따릅니다. 형제자매는 나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지만 그만큼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의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잊고 서로를 남처럼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지 지금의 일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내내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형제라는 존재가 결국 남보다 더 불편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조용하지만 영원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노후 생활이 경제적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관계가 감정 아닌 숫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형네는 해외여행 다닌다며? 너희는 연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 명절에 선물 하나쯤 더 할 수 있잖아?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뾰족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잘 사는 사람과 간신히 버티는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연금, 자식의 직업, 병원비 걱정까지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삶은 더 분명히 갈립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이 넉넉한 형제는 한 달에 2번 골프 치러 나가고 생활형 알바로 겨우 버티는 형제는 교통비 아끼려고 약국도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안마의자 바꿨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허탈함을 안깁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경제적 차이는 마음을 멀게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거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6세 안재근 씨는 2살 위 형과의 관계를 끊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청년기엔 함께 자취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며 공무원 연금에 가까운 수준의 월급여를 받았고 안 씨는 자영업 실패로 퇴직금도 없이 65세까지 일하다 겨우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모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형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요즘 골프장에서 바람 쐬니 허리도 안 아프더라며 건강 자랑을 했습니다. 안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대화의 끝은 늘 요즘 연금도 쥐꼬리라 생활이 빠듯해라는 안 씨의 말. 그리고 그래도 형제끼리 뭔가 도우며 살자는 형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늘 부담이었고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형이 가족 모임에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벤츠 뽑았대. 그런데 재근이 내 아들은 요즘 뭐해? 그 순간 안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회사를 다녀 구조조정을 당한 후 3년째 백수였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에 일부러 꺼낸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에게 이제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는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고모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형이 날 깎아내렸다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처럼 노후에 드러나는 경제적 격차는 형제 사이의 감정을 잠식합니다. 누구는 여유롭게 요양병원을 고르고 누구는 통장 잔고 보며 진료일을 미룹니다. 그때 너도 조금만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 한마디는 평생 쌓아온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자매는 돈을 나누지 않더라도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돈은 말에 태도를 입히고 시선의 위계를 만듭니다.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위로가 오지랖이 됩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돈이 곧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자존심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말없이 무너집니다. 경제력이 다르면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감정도 함께 멀어집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가장 오래된 타인이 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이미 남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그 얘기를 형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땐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고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 다른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라고 해도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다를 수 있나? 이질감이 들고 그 다름이 견딜 수 없는 벽이 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 책임이지 애가 왜 망가져? 라고 받아칩니다. 정치, 돈, 결혼관, 노후관 대화 주제가 뭐든 결국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넌 너무 꽉 막혔어. 너야말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같은 말이 오갈 때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다치고 관계는 멈춥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문병기 씨는 동생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엔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공장도 다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재산도 크게 다툼 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과 노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씨는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 동생은 반대로 자식이 늙은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견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살아서 조카들도 형을 안 챙기는 거야. 자식은 부모가 휘어잡아야지. 그 말에 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투, 눈빛, 목소리까지 다 싸늘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게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비난처럼 들렸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도 자잘한 가치관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문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박하게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생은 늘 그렇게 살아서 뭘 남기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대화가 다 훈수야? 그날 이후 문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 태도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이처럼 형제자매는 가까운 사이지만 가치관이 엇갈리면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대화는 오해로 가득하고 말끝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섞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같을 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피가 섞였기에 그 다름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있는 말도 형제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생각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의견 차이로 웃고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은 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라는 선언이 됩니다. 결국 연락은 줄고 모임도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형제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개인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는 어느새 연락처에서 사라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면 피보다 먼 감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는 타인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정리입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아버지, 병원은 다니고 계신 거죠? 할머니, 이번엔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지갑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 당당함이 무너지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 쌓여가는 일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말조차도 돈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숨막히는 현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노년에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도 돈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그 틈 사이로 까맣게 번져가는 곰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걸레로 닦고 락스를 희석해 문질러도 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벽지뿐 아니라 장판 및 천장 모서리까지 번져갑니다. 냄새는 눅눅하고 방 안 공기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수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견적만 수십만 원, 심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년 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장마철에 창문 옆 벽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소기로 빨아내고 세제를 뿌려봤지만 다시 피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벽지가 들뜨고 부스러지기 시작했지만 수리비가 8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가구를 옮겨 곰팡이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옷장 안까지 스며들어 외출할 때마다 옷에 곰팡내가 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최상호 씨도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뒤 봄이 오자 안방 벽 전체가 거뭇하게 변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만으로 버티는 입장에서 도배와 단열 공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심해 집이 좀 어수선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손주가 오길 바랐지만 곰팡이 핀 벽 앞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정자 씨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해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든 물이 거실 장판 밑까지 번졌습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곰팡이가 이미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판을 교체하려면 최소 5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에 그냥 위에 덮개를 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더 심해져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곰팡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집안의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집에서는 친구를 초대할 수 없고 가족마저 부르기 꺼려집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줄고 집안에서의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벽에 번진 곰팡이를 볼 때마다 이 집이 내 인생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마저 눅눅해집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집을 고치지 못하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곰팡이처럼 삶에 서서히 번지는 자존심의 상처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매일 숨 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 웃음을 잃게 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번듯한 집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도 바로 고칠 수 있는 작은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없다면 벽에 번진 곰팡이와 함께 마음속 행복까지 서서히 썩어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가장 싼 식재료만 고르며 장보는 순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예산은 고작 5,000원. 싱싱한 딸기나 잘 숙성된 한우는 아예 시야에서 지웁니다. 눈이 닿는 건 늘 같은 자리, 세일표가 붙은 채소 코너와 유통기한 하루 남은 반값 고기. 남들은 바구니에 연어, 치즈, 각종 반찬을 풍성하게 담는데 내 손은 시든 시금치 한 단, 찌그러진 달걀, 10일 라면으로만 채워집니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 금액이 쑥쑥 오르면 심장이 조여듭니다. 이 중에 뭐 하나 내려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기초연금과 알바비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장을 볼 수 있는 돈은 15만 원 남짓. 한 달에 2번 마트에 가는 날은 정순 씨에게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콩나물, 두부, 물을 담고도 손이 무겁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놀러 온다고 해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려고 고기 코너에 섰습니다. 하지만 백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1,800원짜리 닭봉을 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양념 잘하면 맛있게 먹을 거야. 손주가 와서 고기를 찾았지만 밥상 위엔 닭볶음과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고기 없어? 라는 순수한 질문에 정순 씨는 웃으며 다음에 사줄게라고 답했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절반이 빈칸이었고 그 빈칸이 마치 자신의 노후를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는 전북 군산에 사는 박용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병간호로 전 재산을 쏟아부은 뒤 남은 건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무조건 유통기한 임박 코너부터 돌았습니다. 한 번은 우유가 마시고 싶어 냉장고 앞에 섰다가 500ml짜리조차 제값 주기가 아까워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신 1,000원짜리 커피 믹스를 담으며 이걸로 버티자고 혼잣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장보는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벌칙이 됩니다. 원하는 걸 고르는 기쁨이 아니라 버릴 걸 고르는 고통이 먼저입니다. 살 수 있는 것과 절대 살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그 선은 매달 더 가혹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싸구려 식재료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걸로 한 주를 버텨야 합니다. 그 순간 가난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선택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잃은 순간 노년의 하루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마음마저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각종 모임에서 밥값이 부담돼 피하는 순간입니다. 모처럼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 점심 한번 할까?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나갔겠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요즘 시내 식당 밥값이 기본 15,000원, 커피까지 하면 2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번 나가면 최소 23만 원이 깨지는 셈입니다. 월 생활비를 손가락으로 셈하는 입장에서 이건 큰 돈입니다. 순간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라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웃으며 전화를 끊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모임을 피한 게 아니라 밥값을 피한 겁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명자 씨는 젊을 때만 해도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와 함께 노후 자금이 증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과 파트타임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 달 용돈이라 해봐야 10만 원 남짓. 그런 상황에서 친구 모임은 사치였습니다. 한 번은 40년 지기 친구가 생일이라고 점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꽃다발에 선물까지 사서 가고 싶었지만 지갑 사정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값도 겨우 낼 판에 무슨 선물이야 라는 생각에 결국 전날 밤 몸이 아프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한동안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모임 초대일까봐. 서울 송파에 사는 박태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모이던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점심 모임이었지만 장소가 늘 호텔 뷔페나 유명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 3만 원 이상은 기본, 거기에 회비까지 얹히니 모임 하루가 지나면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몇 번은 카드를 긁었지만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 속 맛집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런 곳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모임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결국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빠지는 이유를 솔직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바쁨을 핑계로 관계를 하나둘 놓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놓친 관계는 다시 잇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모임에서 사라진 사람은 잊혀집니다. 결국 집안에 혼자 남아 TV나 스마트폰 속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배고픔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가도 마음속엔 돈 걱정으로 근심할 때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겉으론 같이 웃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숙박비, 식사비, 기념품값까지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돌리느라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고를 때처럼 여행에서도 이건 사도 되나? 다음 끼니는 어떻게 줄이지? 라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나는 물만 마시며 웃는 신용을 합니다. 사진 속 표정은 즐거워 보여도 그 웃음 뒤에는 돌아가면 통장이 얼마나 남을까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숙 씨는 평생 아끼며 살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부터 숙소까지 모두 친구들이 추천하는 대로 예약됐습니다. 출발 전부터 영숙 씨는 이번 달 연금으로는 빠듯하니 다음 달 공과금은 조금 미뤄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 친구들이 흑돼지 식당으로 향했지만 메뉴판 가격을 보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인분에 2만 원이 넘는 가격. 웃으며 난 고기 많이 못 먹으라며 밥만 주문했지만 속으론 이 돈이면 집에서 10끼를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엔 올레길을 걸으며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지갑을 꺼내 예쁜 스카프와 특산품을 샀습니다. 영숙 씨도 손에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집 많아져서 안 사라는 말로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친구와의 대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 카페에서 친구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도 영숙 씨는 배가 안 고프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행에서 진짜 얻은 게 뭐지? 추억? 아니야, 불안뿐이야. 경기 파주에 사는 최병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첫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기다린 여행이라 들뜬 분위기였지만 병호 씨의 머릿속은 환율이 올랐는데 이번 달 생활비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친구들이 해산물 플래터를 시킬 때 그는 배가 불러서라며 작은 샐러드 하나만 시켰습니다. 관광지 입장료가 예상보다 비싸자 난 여기 전에 와봤어 라고 둘러대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먹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돈 걱정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돈이 없으면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바다와 산, 새로운 음식과 문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가격표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귀국 후엔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또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여행의 추억보다 돈이 빠져나간 장면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여행은 마음의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연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달력 위 빨간 동그라미 하나에 온 인생이 매달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만 연금이 들어오는 그 하루만이 유일하게 숨이 트이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고등어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미루고 심지어 전기요금도 일부러 늦게 냅니다. 연금날이 다가오면 마음은 설레는 게 아니라 초조해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조순희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새벽부터 눈이 뜨입니다. 국민연금 41만 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동시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밀린 관리비, 전기세, 카드값, 약국 외상값까지 일시간도 안 돼 통장 잔액은 10만 원 남짓이 됩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니 마트에 가서도 장바구니에 뭘 넣을지 10분 넘게 고민합니다. 한 번은 라면 한 박스를 살까 하다 1,500원 더 싼 5개 묶음을 골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종만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연금 지급일만 되면 아침부터 ATM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날은 마치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두어야 혹시 모를 자동이체로 잔액이 0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만 씨는 연금날이 오기 전엔 카드도 못 긁고 교통카드도 충전 못한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해도 연금 전에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경자 씨는 연금날을 기다리며 매일 달력을 봅니다. 하루하루 줄을 긋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직 12일 남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재료로 어떻게 버틸지 계산합니다. 밀가루가 있으면 부침개로 이틀, 김치찌개로 사흘, 나머지는 밥에 간장 비벼 먹는 식입니다. 연금날 전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통장에 돈이 찍히면 제일 먼저 마트에 가지만 장바구니를 채우는 속도보다 마음속 계산이 더 빠릅니다. 이건 일주일치, 저건 3일치 하지만 그렇게 꽉 채운 식재료도 한 달이 끝날 즈음엔 또다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동그라미를 세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생활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서 삶의 리듬까지 돈에 종속시킵니다. 날짜가 행복을 결정하고 통장 잔액이 기분을 지배합니다. 친구 만나는 날, 병원 가는 날, 심지어 약을 사는 날조차 연금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돈 들어오는 날만 숨쉬는 간헐적 생존이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6번째 순간은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주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한테만큼은 뭐든 아낌없이 주겠다. 하지만 세월은 그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연금뿐 매달 관리비와 약값만 내도 통장은 빈칸이 됩니다. 평소엔 그냥 건강하게 얼굴만 봐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손주 생일만큼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일상 앞에서 웃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도 주머니 속엔 축하 카드 한 장뿐인 현실이 그 웃음을 칼처럼 베어버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손주가 3명입니다. 한창 자랄 나이라 생일이면 케이크, 선물, 용돈이 오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연금과 틈틈이 하는 청소일로 생활하는 혜순 씨에게 용돈은 사치였습니다. 첫째 손주 생일날 손에 쥔 건 고작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봉투에 넣기도 민망해 그냥 편지에 끼워서 줬습니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부모가 슬쩍 미소로 눈치를 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할머니구나.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성호 씨는 은퇴 전엔 명절이나 생일이면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을 주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우리 아버지 통 크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빚까지 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손주 생일에 겨우 케이크 하나만 사갔습니다. 아이가 용돈 봉투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자 성호 씨는 괜히 케이크 상자를 열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칼로 쑤시는 듯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 하나 못 건넨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미자 씨는 한 번의 경험 이후 아예 손주 생일날을 피합니다. 예전에 빈손으로 손주 생일에 갔다가 옆에서 다른 친척들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가지 않습니다. 손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보다 봉투 하나 준비 못하는 수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손주 생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담아낼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웃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의 따뜻한 자리에서조차 위축되고 손주의 기억 속에 주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겁이 납니다. 노년에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은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새는 돈을 막고 저축 습관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종이에 적고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보험료, 과도한 통신비부터 줄이면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은 반드시 따로 모아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 통장으로 옮겨두면 쌓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둘째, 꾸준한 저축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이라도 손대지 않는 통장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의식하지 않아도 돈이 모입니다. 저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힘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능을 살린 소일거리를 하세요. 도보택배 배달, 카드 배송 업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고정 수입이 한 줄 더 생기면 저축 속도가 빨라집니다. 넷째,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 등은 신청만 해도 생활비를 줄여주고 그만큼 저축 여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구매 대신 3일 고민법을 쓰고 장을 볼 땐 필요한 목록만 들고 가며 전략한 금액은 곧바로 저축 계좌로 옮기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노년에 돈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전략한 돈을 반드시 저축으로 연결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야말로 노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